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임진강이 핏빛으로 붉게 변했습니다. 살처분한 돼지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임진강 상태 포함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재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마사회의 한 지사에는 수상한 방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VVIP 고객을 위한 밀실에서 전담 직원이 배팅을 도왔다고 하는데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뒤에 중점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 처리 안건 법안들이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며 관련 법안들에 대해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여야는 일단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의 아파트 구매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30대 이하 사회초년생 가운데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법인과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대환 매일경제 겸 MBN 회장은 전격 사퇴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입찰 금액으로 2조 4천억 원 이상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산업은 곧 현대산업개발 측과 인수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놓고 곧 본 협상에 돌입합니다. 겨울 철새가 유입되고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자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철새 도래지와 농장의 축산 차량의 출입을 막고 농장 자체 차량에 대해서는 3단계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도 크게 강화됩니다. 한국 마사회 의정부 지사가 이른바 VVIP 밀실을 만들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베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경주 한 번에 베팅 액수를 10만 원으로 제한한 자체 기준을 위반한 건데 마사회는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이후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전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일에 상정과 표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언제 처리할지를 국회의장이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른 법안들을 다음 달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가진 이후 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한민숙 국회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 의장은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다음 달 3일 부의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번에 부의 바로 다음 단계인 상정을 꺼내든 겁니다. 3일 이후라고는 했지만 당장 4일에도 상정을 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만큼 여야를 상대로 합의를 하라는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문 의장은 합의 처리가 최선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0여 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처리 법안에는 행정부가 법안 통과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보수 통합 논의는 시작 단계부터 곳곳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국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에게 포착된 것인데요. 권 의원은 보수 통합의 핵심 파트너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통합논의기구의 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선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신 당내 최다선이자 비박계인 김무성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권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원 의원이 인격적인 분이지만 통합을 하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원 의원은 유 의원과 신뢰관계가 없기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당내 중진들과 오찬을 하며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유승민 의원 측이 원유철 의원을 창구로 원해 단장을 선정한 것이라며 원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형 모임 사이의 논의에서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만간 원 의원을 보수통합 단장으로 선임하고 중진 의원 회동을 진행하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대화 상대인 변혁 측은 진전된 것이 전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변혁 측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의 공천 방식을 제안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통합 원칙도 얘기가 안 됐는데 세부적인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며 불쾌감을 거듭 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인수가격 등 세부 조건에 대한 본협상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안에 아시아나 매각 작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아시아나 어디로 갈 것인가 관심이 많았는데 본입찰에 참여한 세 후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본입찰에 참여한 세 곳 가운데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아시아나 본입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매입 금액으로 2조 4천억 원 이상을 써냈고 제주항공 스톤브리지 컨소시엄과 KCGI 컨소시엄은 1조 5천억 원가량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산업은 이사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수 후보자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조금 전 간담회를 열어 항공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만들어내고 아시아나 임직원들과 긍정적 시너지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새 주인을 찾게 되기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오늘 이사회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되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 인수 가격을 놓고 금호산업과 우선 협상자 사이에 이른바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이 과정에서 실사를 통해 아시아나의 돌발 채무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인수가 낮추기에 나서고 반대로 금호산업은 국내 2위 글로벌 항공사라는 이점을 내세우면서 몸값 올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660%에 달해 재무 위험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시아나와 함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등 6개 회사도 함께 통매각될 예정인데 협상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변수들이 크게 부각되면 일부 자회사가 따로 매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하면 현재 재계 33위에서 17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반대로 알짜 아시아나를 떼어낸 금호산업은 고속 등 2개 계열사만 남게 돼 한때 재계 7위에 올랐던 회사의 위상도 60위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현우입니다. 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등의 자금 출처를 분석해 224명을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라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에서 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고가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경우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수입이 없거나 사회초년생인 30대 이하가 고가 주택을 산 경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본인의 소득은 주택 구입에 쓴 경우도 자금 출처를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10년을 통틀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을 초과해 자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다수 포착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취업 3년 차인 20대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3살 어린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 주택 2채를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일부 광역시가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과의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변칙 증여로 드러날 경우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사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가 이번 달 안에 통보되면 그 역시 자금 출처를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2천억 원으로 전달 꺾였던 증가세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4조 6천억 원 늘어 10월 기준으로 3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전세와 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한 데다가 추석 연휴에 쓴 카드값 결제 수요가 몰리면서 증가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투표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CJ E&M 고위 관계자를 정식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CJ E&M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문자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된 엠넷 제작진은 2명입니다. 총연출을 맡은 안모 PD와 안 PD 상급자인 책임 프로듀서 김모 CP입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당연히 답변하겠습니다. 국장급인 CP까지 구속되자 그 다음 불거진 건 더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의혹만 무성했던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CJ E&M 고위 관계자를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CP가 국장급인 점을 고려하면 본부장급 임원 이상을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른바 윗선에서 순위 조작에 개입했거나 최소한 조작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프로듀스 투표 조작 관련 입건자는 모두 10여 명. 팬들이 다른 시즌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표 조작 사건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CJ E&M 윗선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사상 초유의 프로그램 조작 사건의 몸통이 어디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그리고 MBN은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에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MBN 법인과 부회장,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대환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한 겁니까? 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승준 대표는 2017년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550억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 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 2017년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상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소 대상에 법인도 들어가고 부회장도 들어가는데 장대환 회장이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검찰은 지난달 18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MBN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줄곧 이어왔습니다. 다만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내일 완성되는 만큼 이 회사 법인과 이 부회장 등을 우선 기소하고 장 회장의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장 회장의 공소시효는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MBN 법인과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체 조사 결과 MBN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방통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MBN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걸로 결론날 경우 방통위는 최고 면허 취소나 6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MBN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판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겠다고 밝혔고 장대환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회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내일 재심을 청구합니다. 윤 씨는 내일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재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윤 씨가 직접 나와서 재심 청구의 심경을 밝힐 계획입니다. 윤 씨 측은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사에서 이춘재를 증인으로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8차 사건과 관련해 강압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경찰관의 다른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서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998년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 범인으로 17년간 복역을 한 59살 김모 씨가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살된 A씨의 직장 상사였던 김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돈 문제 때문에 A씨와 다투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돈을 걸고 경주에서 우승하는 말을 마치는 경마 혹시 해보셨습니까? 적당히 즐긴다면 마쳤을 때의 쾌감도 있고 또 볼거리도 많은 게 바로 이 경마인데요. 하지만 뭐든 과하면 문제겠죠. 일확천금의 꿈에 눈이 멀어서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폐해 때문에 경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마사회는 한 번에 걸 수 있는 액수를 이렇게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해 경마장 이용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만 원을 넘어서 초과 베팅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사회 일부 지사에서는 하루에 수천만 원 고액 베팅을 하는 이른바 VVIP에게 밀실을 제공하고 전담 직원까지 붙여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마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이지만 마사회가 도박 중독의 치유와 예방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대목인데요. 고액 베팅 말리지 않고 더 걸라면서 편히 봐준 이유 단순합니다.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YTN의 주요 대주주이기도 합니다만 이 같은 사실이 취재와 보도에 어떤 영향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대겸, 김다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마사회 지사에서 화상 경마 중계와 베팅이 한창입니다. 손님들이 막건을 사고 중계를 보는 곳이 마련돼 있지만 보안 장치에 출입금지 표시까지 된 방으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취재진이 들어가려고 하자 직원들이 스크럼까지 짜고 막아섭니다. 방 안에서 발권 작업을 하던 직원 2명이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안에서 어떤 거 하신 건가요?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어서 손님이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칩니다.
아니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얼마 정도 하셨는지. 확인 결과 이 방은 고액 베팅을 하는 고객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큰 돈을 거는 손님 한두 명이 전담 직원과 발권기를 두고 베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발매기를 갖다 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찍는 그 발매기로 우리 마사회 여직원들이 찍어주는 거겠죠. 근데 그래도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어요. 마사회는 도박 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주 한 번의 베팅 액수를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VVIP룸으로 불린 밀실에선 하루 수천만 원의 베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인된 운영 기간만 1년이 넘습니다. 의정부 지사 측은 고객 편의를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편의를 갖다가 제공한 죄는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루에 한 개인이 하는 게 5천만 원에서 조금 그 이상인 것 같아요. YTN 취재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마사회 본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경마 베팅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을 막겠다며 스스로 베팅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모습은 건전한 경마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마사회 의정부 지사가 밀실을 운영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적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큰손들이 더 많은 돈을 편하게 걸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많이 하시고 싶은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편의를 드린 건 사실입니다. 의정부 지사 측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마사회 지사에서 이런 VVIP 룸을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자정 노력으로 밀실을 없애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단 매출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매출 신경 안 쓸 수 없고. 슬그머니 밀실을 다시 운영한 의정부 지사는 지난 분기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몰래 고액의 베팅을 유도한 게 결국 공익에 부합한 일이라는 엉뚱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벌어들인 총 매출 규모에 따라서 세금도 기여하고 실제적인 이제 방문되는 사원이고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의정부 지사 밀실에서 이뤄진 베팅은 최소한 수십억 원에 이를 걸로 추산됩니다. 한국 마사회는 YTN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경기도 연천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했던 돼지 수만 마리의 사체를 노지에 쌓아두면서 그 핏물이 인근 하천까지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핏물이 흘러든 마거천, 임진강 상수원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류로 상수원 오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일단 이 돼지 사체는 소독한 상태라서 오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지만 핏물로 변한 하천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규 한수 양돈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정 박사님하고 계속 안 만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잠잠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또 핏물 때문에 핏빛으로 변한 하천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보셨을 텐데 사실 이게 비가 내리면서 그러니까 수만 마리가 쌓여 있다가 비가 내리면서 하천으로까지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살처분을 했다면 최종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SOP에 따라서 하려면은 일단은 살처분을 먼저 합니다. 우리 보통 안락사라고 하는데요. 네. 안락사를 먼저 하고 매몰 또는 렌더링 사체 처리를 하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개 이제 그 살처분 또는 안락사를 할 때는 매몰지가 완전히 선정이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안락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또한 그 이동할 때도 이동 차량에는 비닐을 깔고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또 비닐 덮개를 덮고 이런 상태로 하고 저희 방역관이 동승하면서 소독하는 작업을 하면서 매몰지까지 이동을 하고 매몰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생적이고 침출수가 없는 이런 작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몰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매뉴얼이 있나 본데 매뉴얼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매뉴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매뉴얼에는 이제 매몰 방법이라든지 살처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순서가 바로바로 그 살처분이 되면 바로 매몰을 해야든지 하는 이런 SOP는 그 어떤 정확하게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매몰을 하기 위해서는 살처분을 어떤 방법을 하고 매몰을 할 때는 침출수가 지하수로 오염시키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SOP가 이제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매뉴얼대로라면 원래는 그 용기를 마련을 해서 먼저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체를 가져와서 이렇게 담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지켜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번에는 아마 굉장히 급하게 좀 서둘렀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 내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에서 나오고 추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용기가 준비되거나 보통 FRP 통에 넣거나 매몰하는 방법을 이번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FRP 통이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이거나 또는 매몰지가 아직 그 비닐이 깔리거나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고 이런 준비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게 생긴 것 같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시점에서만 보면 일단은 수만 마리가 됐든 매몰하는 게 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였을까요? 좀 후속 대책을 생각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돼지에서는 감염이 되고 발병이 되고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돼지가 죽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감염이라든지 그 바이러스 증식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빨리 그 매몰지도 확보하지만 빨리 그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서로 맞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죽은 돼지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증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렇게 핏물이 나오는 거를 본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 덤프 트럭에서 그 돼지 썩은 물처럼 뒤에 다 젖은 상태로 있었고 근데 오늘 오니까 다 덤프 트럭 나가고 그 자리에 석회를 다 뿌려놨더라고요. 여기 내려가면 엄청 많아요. 그냥 퐁퐁 풀어놓은 것처럼 그냥 거품이 꽉 차. 원래는 그런 게. 근데 그저께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에. 상황이 엄청 심각했대요. 물이 양이 많다 보니까 거품이 저 여기 물 안 먹어요 이제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좀 심각해요. 네,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증언까지 들어봤는데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그 여부와 그다음에 상수도 오염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일단 상수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상수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소독 처리해서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마 저도 일단은 무해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샘플을 떠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침출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통 pH가 3.9 이하의 산성이라든지 11.5 이하의 알칼리성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사멸되거나 세균이 보통 일반적인 사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축산폐수 보통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아마 그런 데서 처리를 하는 단계를 밟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또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제역의 경우에 가끔 이제 침출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P에 이제 그런 부분을 넣고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몰을 하게 되면 매몰지에서 5m 이내에 여러 가지 이런 침출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매몰지보다 깊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5m 아닌가요? 5m? 5km? 예, 아니 5m입니다. 5m요? 5m. 바로 옆에서 침출수가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제 뭐 수질 조사도 하고 이렇게 뭐 오염 가능성을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 이렇게 침출수가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또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감염된 돼지였다면 당연히 혈액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네. 예방적인 살처분하는 농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걸 하기 전에 이미 다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상이 없는 돼지들이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번에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침출수 유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지난달 9일 한 달 정도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병 소식이 없는 상태인데 이 침출수 유출 이 변수를 빼고 보면 지금은 좀 잠잠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반 농장에서는 예. 이미 소강 상태 또는 벌써 잠복기가 2번 정도 지났습니다. 10월 9일 날 마지막 발생하고 나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장 쪽은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멧돼지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23건이나 지금 발생이 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에서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 철책을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체수 줄인 작업하고 사체를 수거하는 작업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연천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 야생 멧돼지를 잡아서 그다음에 이제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멧돼지 사체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 침출수가 생기지 않게 한다거나 방역 문제가 안 되게 소독약을 살포한다거나 해서 그 자리에 매몰하거나 렌더링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2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렌더링은 보통 고압이라든지 고온으로 멸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어떤 특정한 시설 안에서 행해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개체수를 줄이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개체수를 줄이는 건 현재는 약 35만 마리 정도 멧돼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현재 제곱킬로미터당 5마리 정도가 넘게 지금 밀도가 있다고 좀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자료들을 따르면 보통 제곱킬로미터당 3마리 이하로 줄어야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다고 보면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을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포획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주로 경기도 북부라든지 이쪽에 집중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날씨가 또 추워지고 하다 보면 또 야생 멧돼지들이 남하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그쪽으로 뭐 포획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까? 전 포획 지역은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개체수 조절은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질병이 어디에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는 현재 감염 지역인 파주, 연천, 철원 쪽 지역이 지금 저희가 포획트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완충 지역으로 돼 있는 그 바로 밑에 애곽 지역입니다. 네.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총기를 사용해서 포획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작업과 함께 저희가 이제 또 꼭 해야 될 거는 울타리 설치입니다. 포획 작업을 하면서 멧돼지들이 총소리에 놀라거나 해서 애곽으로 많이 도망을 가면 퍼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질병이 퍼지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번식기에 멀리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이런 작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끝으로 다시 침출수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보면 지난달 12일부터 경기도와 연천군이 돼지 14만 마리를 이제 없애는 과정에서 용기 제작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사체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체는 땅을 파고 차수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물이나 이런 게 새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비닐을 치고 그 안에서 관리를 하거나 보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도 흘러내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나 이런 게 왔을 때 또 쓸려내리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않게 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규 한수양돈연구소 대표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겨울 철새 유입이 늘고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자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에 의해 유입되고 접촉을 통해 전파하는 AI의 특징을 고려해 철새 도래지와 농장의 축산 차량의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료와 분뇨, 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농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농장 자체 차량 등은 3단계 소독을 거쳐야 합니다. 구제역의 백신 접종 관리도 강화됩니다. 최근 3년 동안 3번 이상 백신 접종을 거른 농가는 6달 안에 사육이 제한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소홀한 농가에는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등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 장소인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세안을 겨냥한 이른바 신남방 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입법 사안 등 정기국회가 정리된 후 내년 1월 초순쯤으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개각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대통령의 판단을 봐야 한다면서도 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의 사퇴 시기를 고려해서 전면 개각은 내년이 맞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인사에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도 함께하는 기회가 올 거라며 대통령이 협치하겠다는 개념에서 보면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에 북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건 미국 탓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평화를 위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우리 정부를 향한 비판도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관련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김성 북한 대사가 최근 교착 상태를 겪고 있는 북미 간 협상을 두고 작심한 듯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긴장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미국이 저지른 정치적, 군사적 도발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Which is entirely attributable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provocation perpetrated by U.S. resorting to anachronistic hostile policy against DPRK.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치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주요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남한 당국의 이중적 행동을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Introduction of the latest offensive weapon and U.S.-South Korean joint military exercise targeting DPRK constitute flagrant violation and challenge to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반면 북한은 지난해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자제해오는 등 선의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의 언급은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 성명에 적시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대북 제재 완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만나 관련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오늘 오전 관저에서 밀리 합참의장과 만나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으로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미일 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과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곳곳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파격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을 하며 강경 진압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더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경찰의 실탄 발사에 대한 시위대의 분노는 밤이 깊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사이아노를 비롯해 센트럴과 정가로 등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Even torture to death in police department, but I won't care because if I don't do something, I think the Hong Kong, the future of Hong Kong, will be broken. 여러 지하철역에 불을 질러 30여 곳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서 마운산 지역에선 시위 참가자가 말다툼을 벌이던 한 남성의 몸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을 언급하며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어제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며 강경 진압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呢啲暴徒嘅行為已經係遠遠超過乜嘢爭取訴求。 이에 따라 조만간 강경파인 크리스탄 경찰청 차장을 청장으로 기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혈 충돌과 무력 개입의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자칫 제2의 테난먼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이렇게 피격에 분노한 시민들 시위가 밤늦게까지 계속된 가운데 중국 매체가 경찰의 발표를 옹호하면서 폭력 시위 진압을 위해 군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관영 성격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시위대 한 명이 경찰에 접근해 권총을 빼앗으려 하는 상황에서 실탄이 발사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홍콩 경찰이 도시의 안정을 위해 강력히 법 집행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홍콩 기본법에 따라 무장경찰과 홍콩 주단 인민해방군이 경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폭발력 있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옌렌커가 방한했습니다. 대신 문화재단과 교보문고는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청하는 세계 작가와의 대화 첫 번째 소설가 옌렌커를 초청해 국내 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옌렌커는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라며 사람의 목숨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옌렌커는 오늘 오후 교보 인문학석학을 시작으로 내일 연세대, 고려대 강연을 잇따라 열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 여객기 추락 사고로 340여 명이 사망했던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이 내년 1월에 재개될 것이라고 보잉 측이 밝혔습니다. 새로운 일정은 항공사들이 해당 기종의 운항 재개를 늦추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잉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조종사 훈련 규정의 검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맥스 기종의 상업용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연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 올해 안에 맥스 기종의 각 항공사 인도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연내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인증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과 올해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346명 전원이 사망한 기종입니다. 지난 3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40여 개 나라에서 해당 기종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보잉이 제시한 일정은 당초 연말로 예정했던 운항 재개를 한 달 미룬 것이지만 업계 전망보다는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최근 미국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 시점을 내년 3월로 또다시 미뤘습니다. 보잉은 최종적으로 운항 재개 시점은 항공 당국의 인증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첫 단계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인증을 지난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일정표가 제시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보잉의 주가는 4.5%가량 상승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핵 합의에서 금지한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 합의에서 한 발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핵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온 이란이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최신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합의에서 금지한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I have just informed the IAEA Board of Governors about the resumption of uranium enrichment at Fordo. 또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도 역시 핵합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량은 372.3kg, 농축 농도는 4.5% 수준으로 모두 한도 초과 상태입니다. 농축 농도 4.5%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됩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이 핵합의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원심 분리기를 설치했다는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ollen das JCPOA erhalten, aber dann muss der Iran endlich zu seinen Verpflichtungen zurückkehren und diese auch einhalten. Ansonsten werden wir uns alle Mechanismen vorbehalten, die in dem Abkommen festgelegt sind.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으며 포르도 시설 가동은 4단계 조처입니다. 이란은 다른 서명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란도 이행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 핵합의 26조와 36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앞서 홍콩 상황 잠시 보셨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각 홍콩 상황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시위대 경찰이 어제 실탄을 발사해서 20대 시위 참가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 피격 사건에 항의하면서 오늘도 이제 어제도 밤 늦게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심 곳곳에서 이렇게 교통 방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길도 보이고 있고요. 시위대와 경찰 간의 대치 상황도 확인이 됩니다.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오늘 오전부터 시위대가 지하철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도로 위에 물건을 쌓아놓고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와 좀 연결이 되는 상황이죠?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은 데 이어서 지금은 이제 차량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을 방해하는 이런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교통 방해 시위가 시작된 게 최근에 이제 홍콩 시위에서 추락한 대학생 한 명이 사망한 걸 추모하고 또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통 방해를 하는 시위가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앵커가 지금 설명하는 동안에 무슨 소리도 들렸어요? 네, 지금 화면으로도 홍콩 경찰이 아마 최루탄으로 추정되는 걸 발사하는 건지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러네요.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또 시위대 측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시위대 측에서도 지금 무언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쪽에서 무엇을 던졌는지는 화면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경찰과 시위대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차량에서는 화재가 난 상황이고 이 차량 화재 너머로 흰색 연기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무언가를 발포하는 소리가 이제 나고 있고
지금 시위대 쪽에서도 우산을 펴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홍콩 경찰의 실탄에 맞은 20대 시위 참가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했고 중상이긴 한데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이 총격을 맞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에서 이 시위가 점점 더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외신 화면들인데 생중계로 홍콩 시위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중국 관영 성격의 영자 신문지 글로벌타임스는 시위대 한 명이 경찰에 접근해서 권총을 빼앗으려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찰의 발포가 정당하고 군 투입도 필요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네, 한번 현장 상황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도로 위에 경찰과 시위대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경찰들의 모습이 왼쪽 화면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서는 이제 불에 타고 있는 자동차 모습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네. 방화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 지금 보고 계신 곳 말고도 이제 홍콩 시내 곳곳에서 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경찰로 보이고 앞서 화면에서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지만 쫓고 쫓기는 추격전도 일부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탄 발사에 로 20대 시위 참가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에 항의해서 홍콩 시위대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도심 곳곳에서 교통 방해에 나서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장 상황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 화면에 차량에서 화재가 난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는 지금도 들리죠? 어떤 소리가 최루탄 발사 혹은 다른 화염병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시위대 네. 쪽에서 이제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서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홍콩 당국이 또 이제 강경하게 진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시위대와 이 홍콩 경찰의 충돌 양상이 더 격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좀 흔들리는데요. 이 차량 화재에 이어서 화염병 발사까지 중복이 되면서 화재가 좀 번지고 있는 상황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혹시 홍콩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현장 취재 기자라든지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시위 현장 모습을 함께 외신 화면으로 봤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검찰에서 한국당 의원분들 20명 소환 조사 통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입장 어떠신지 좀 여쭤보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진 거 없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의원들께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으러 나갈 것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조사 받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국회 중에도 이제 나가셨어요? 저는 조금 정기국회 중이라도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니까 저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대표님 저 국정감사 끝났는데 그럼 수사는 언제 혹시 받으러 가실 계획이세요? 응? 정확히 일정 기준이 되셨어요? 국정감사 끝났는데 이제 출석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국정감사가 제가 조금 이제 경림 상임위 같은 게 남아 있고요. 곧 일정을 조율해서 출석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 내라든지 다음 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또 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 나갈 거예요. 곧 나갈 거예요. 자꾸 맨날 물어보고 그래요. 네, 국감이 조금 마무리할 국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종료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해서 저희가 대표님 저기 그 이제 이미 사람은 운영이랑 정보위만 남았는데 혹시 패스트트랙 수사 출석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말씀드린 대로 정보위 국감이 끝나고 가급적 좀 빠른 시기에 가려고 지금 일자를 조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언제로 딱 정하시거나 그런 건 아직은 안 정했어요. 혹시 일부 의원님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어제 오늘 얘기하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니까요. 다음 주 중으로는 출석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끝나면은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수사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도대체 왜 계속 뭉구적거리는지. 나 대표님 저 11시에 좀 출두하시기 혹시 뭐 원내대표 회동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내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딱 안 할게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출석 결정 안 하셨어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정시 모집 확대 계획과 관련해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른 기회 전형, 지역 균형 선발 등 사회적 격차 그리고 계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모든 대학의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 쏠림이 높았던 대학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레 2020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일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국내 모든 지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레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치러지는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비상,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 시간에 예정됐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항공 운항 시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들을 상대로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뒤 학교에서 운전면허, 컴퓨터 자격증을 따거나 금융, 세금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기간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전국 82개 고교에서 18,0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또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컴퓨터 자격증 필기 시험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여우가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만간 소백산이 야생여우의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우는 그물망 받기 두려워 한참을 서성입니다.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세상. 하지만 야생 본능을 참기 힘든 듯 곧 보금자리를 박차고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입니다. 원래 정식시설에서 태어난 새끼 17마리와 부모 개체 6마리 등 총 23마리를 가족 단위로 방사했습니다. 여우는 방사된 뒤에도 꼼꼼한 관리를 받습니다. 한 곳에 뭉쳐 살아 서로 싸우지는 않는지, 민가나 도로로 내려와 피해를 보지 않는지 관리요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습니다. 18시 07분 우금리 방사장에서 발신기감도 피크풀, 각도 350도입니다. 봄에 태어난 여우 새끼들은 어미 젖을 떼고 나면 자연 적응 훈련장으로 옮겨집니다. 여전히 갇혀 지내는 생활이지만 야생성을 기르기 위한 사냥 기회도 주어집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여우 복원 사업. 국립공원공단은 내년까지 소백산 일대에 여우 50마리 이상이 삶의 터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 처리 안건 법안들이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면서 관련 법안에 대해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여야는 일단 1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의 아파트 구매자 가운데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30대 이하 사회초년생 가운데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N 법인과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대환 회장은 전격 사퇴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입찰 금액으로 2조 4천억 원 이상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곧 현대산업개발 측과 인수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놓고 본 협상에 돌입합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CJ E&M 고위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투표 조작에 회사 차원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수사가 CJ E&M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 레바논 원정에 나선 벤투호가 아부다비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훈련 시작 전 평양 북한전을 되새기며 약점 보완에 나섰으며 주장 손흥민 선수도 밝은 모습으로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이후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전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4일에 상정에 이어 표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희상 의장,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 시한을 밝힌 건데 그럼 이 법안 처리는 언제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빠르면 다음 달 4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의 표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른 법안들을 다음 달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오늘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가진 이후에 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인데요. 상정은 표결과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4일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발언은 여야를 상대로 빨리 합의를 하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실제 문 의장은 합의 처리가 최선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0여 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처리 법안에는 행정부가 법안 통과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도 포함됐습니다. 예, 보수 통합 논의는 시작 단계부터 곳곳에서 균열이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은 한국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에게 포착된 것인데요. 권 의원은 보수 통합의 핵심 파트너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통합 논의기구의 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선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신 당내 최다선이자 비박계인 김무성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권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원 의원이 인격적인 분이지만 통합을 하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원 의원은 유 의원과 신뢰관계가 없기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당내 중진들과 오찬을 하며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유승민 의원 측이 원유철 의원을 창구로 원해 단장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원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형 모임 사이의 논의에서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만간 원 의원을 보수 통합단장으로 선임하고 중진 의원 회동을 진행하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대화 상대인 변혁 측은 진전된 것이 전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변혁 측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의 공천 방식을 제안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통합 원칙도 얘기가 안 됐는데 세부적인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남방 정책은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잠재력도 크다면서 이번 회의를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으로 우리나라는 자국에서 아세안과 3차례 이상 특별 정상회의를 여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CJ E&M 고위 관계자를 정식 입건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수사가 CJ E&M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문자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된 엠넷 제작진은 2명입니다. 총연출을 맡은 안모 PD와 안 PD 상급자인 책임 프로듀서 김모 CP입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당연히 답변하겠습니다. 국장급인 CP까지 구속되자 그다음 불거진 건 더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의혹만 무성했던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CJ E&M 고위 관계자를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CP가 국장급인 점을 고려하면 본부장급 임원 이상을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른바 윗선에서 순위 조작에 개입했거나 최소한 조작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프로듀스 투표 조작 관련 입건자는 모두 10여 명. 팬들이 다른 시즌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표 조작 사건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CJ E&M 윗선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사상 초유의 프로그램 조작 사건의 몸통이 어디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MBN 회사 법인과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중 대표는 자기 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 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MBN 회사 법인과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대환 매일경제 겸 MBN 매일방송 회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해 MBN 측은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른 시일 내에 자본 구조를 건강하게 개선하고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영 투명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층 건물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밤 9시쯤 해운대 중동 178m 높이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낙하산을 메고 아래로 뛰어내리는 등 해운대구에서 2차례에 걸쳐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이 해당 건물에 침입한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 수영장에 갔다 왔는데 눈이 따갑거나 피부가 가려운 적이 있다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불시에 점검을 해봤더니 2곳 가운데 한 곳은 물속의 염소 수치가 기준을 초과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질 관리를 운영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문을 닫은 부산 YMCA 실내 수영장. 당시 벌레가 우글거리는 수질 관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복합 쇼핑몰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 다녀와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등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그 당일날부터 엄청 가렵다고 하더라고요. 긁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막 손바닥으로 계속 때리고 밤에 막 짜증 부리고 이불도 못 덮으니까 약 발랐으니까. 전국에 있는 실내 수영장은 1,150여 곳.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실내 수영장 가운데 20군데를 무작위로 골라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소독에 쓰이고 물속에 남아있는 유리 잔류 염소가 기준을 초과한 곳이 4곳. 너무 적어서 세균 번식 위험이 있는 곳이 1곳이었습니다. 물속 염소가 사람의 땀 같은 오염물과 붙어 생기는 결합 잔류 염소는 국내 기준이 없어 WHO 규정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수영장 5곳에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런 결합 잔류 염소가 많을수록 물이 오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의 안질환,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점검한 수영장 20곳 가운데 절반은 염소 수치가 기준에서 벗어난 건데 문제는 수질 관리가 현재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안 개정안을 보면 1년에 2차례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검사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WHO나 영국,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수영장 수질 지침 규정에 항목별 검사 주기, 또 기준 초과 시 조치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와 함께 수질 검사가 의무화되더라도 불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운영자에게 통보한 뒤에야 검사하게 돼 있어 개정안도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37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임대주택은 11,251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새로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4,874명으로 9월에 비해서 5.7% 감소했고 그 가운데 서울은 2,001명으로 11.3%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지방에서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1,500명으로 집계돼 전달 대비 5%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모두 46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두고 근로기준법 준수 등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이른바 작은 사업장 노동자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사측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시점엔 자진 퇴사까지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명 미만이라는 작은 사업장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투명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하수처리 시설인 물재생센터가 물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합니다. 이 하수처리 시설은 땅 밑으로 내리고 지상은 벤처기업 육성 공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주거와 여가 공간으로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수본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중랑에 있는 물재생센터입니다. 지상에는 물순환 테마파크 등이 자리를 잡았고 집이나 공장 등에서 쓰고 버린 물은 모두 지하에서 처리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물재생센터 현대화 1단계 모습입니다. 중랑뿐 아니라 난지와 서남, 탄천 등 서울 시내 4개의 물재생센터가 모두 이런 방향으로 탈바꿈합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재생시설은 지하로 내리고 지상에는 물산업과 관련한 벤처기업 등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클러스터 조성에만 내년도에 기본 구상에 일단 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중랑센터와 서남센터의 현대화와 연계해서 하는데 여기에 1조 4천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 연료 전지로 전기도 생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이 줄고 수소차 60만 대 분량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상을 주거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나무 30만 그루를 심고
실시간 악취 측정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악취 관리도 강화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하고 정의당에 입당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거 없는 거짓 비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때 필리핀 퍼주기에만 몰두했다는 식의 비방인데 외국인 혐오로밖에 볼 수 없는 주장들을 팩트와이에서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1977년 필리핀 출생, 1998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며 한국인이 된 이자스민 전 의원. 자유한국당을 떠나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소리로 응원을 하고 함께 행동해 주세요. 그래야만 기울어진 세상의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19대 국회 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향한 가시돋친 말들이 쏟아집니다. 외국인에게 다 퍼준다. 정의당 입당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내용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법안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체 686건 가운데 외국인 관련은 22건, 3.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유관순 열사의 격을 높이고 독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한국인 정서에 부합하거나 아동 성매매 알선범 신상 정보 공개, 소방차 진로 확보를 위한 소방공무원 권한 강화 등 민생 관련 법안이 다수입니다. 유엔 협약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제출한 외국인 관련 법안들입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제한해 외국인 권리를 축소하는 법안도 여럿 있습니다. 필리핀을 지원 대상으로 특정한 건 한 건뿐입니다. 지난 2013년 태풍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을 지원하는 결의안이었는데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큰 인도주의적 내용이었고 당시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도 121명이나 됩니다. 2013년 12월 국회 안에 일본군 성노예 기린비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당시 관련 논의에 참여했던 이자스민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국회 속기록을 확인했더니 민간 차원에서 기린비를 세우는 것이 더 좋다거나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이후 민간이 기린비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정 활동을 보면 이자스민 전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에 어느 국회의원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2012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소송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성노예 피해자 국제의원연합을 만들어 뉴욕에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2015년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재궤관식에도 참석해 할머니들 곁에서 온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한국 사람 되는 과정이 달랐을 뿐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국세청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 등을 취득한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수입이 없거나 사회초년생인 30대 이하가 부모 등 가족에게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을 초과해 주택 마련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다수 포착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취업 3년 차인 20대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3살 어린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 주택 2채를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게 경찰이 4번째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해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다시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걷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즈 일본 자위대 통합 막료장이 이번 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리안보협의회 참석 등을 위해서 내일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박 의장과 밀리 의장은 직접 만나고 고지 막료 장관은 화상 연결을 통해서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국 합참의장 면담에선 종료 시한이 한 주밖에 남지 않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 문제에 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 사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 CCTV나 차 블랙박스만 빨리 확인했으면 금방 정리될 사건이었는데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48일이 걸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덩치가 큰 남자가 상대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립니다. 주변 사람이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60대 택시기사. 손님을 내려주려 택시를 세우다가 화물차에 들이받쳤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피의자 B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시동을 켰는데 차가 움직였고 택시기사가 음주운전한 것처럼 말하자 이성을 잃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황당하게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국가수 감정까지 거쳐 48일 만에 피해자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경찰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조치와 그 증거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확보한 영상만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불만이 많죠. 근데 경찰관들은 오셔가지고 뭘 조사해 갔는지 참으로 진짜 답답하고. 경찰은 사고 당사자들로부터 인근 CCTV를 제출받은 뒤에야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를 받기로 한 상황이었고 인명피해가 큰 긴박한 상황은 아니어서 주변 영상을 즉시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된 여성 소방관 박단비 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오늘 정오쯤 추락한 헬기 동체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소방관 복장의 시신 한 구를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시신은 검은색 운동화 차림에 키 160cm 정도였고 기동복 상의에 박단비 대원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색 당국은 시신을 대구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이송한 뒤 DNA 대조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후원금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윤지호 씨의 캐나다 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완료한 데 이어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 측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씨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아직 주거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탈리아 북부에서 채취한 1kg이 넘는 초대형 흰색 송로버섯이 경매에서 거액에 팔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앞두고 다양한 크기의 송로버섯이 경매 신청자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시간 생중계된 버섯 경매. 진행자가 1kg이 넘는 흰색 송로버섯이 낙찰됐다. 네,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송로버섯의 수도로 불리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에서 채취한 이 버섯, 중국인에게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버섯의 새 주인은 상기된 표정으로 음식점에 팔지 않고 가까운 친구들과 나눠서 갖겠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선 해마다 9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10만이 20만 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들은 연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6,4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송로버섯 따기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안개가 자욱해 습기가 가득한 11월의 아침이라고 합니다.
네, 홍콩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시위 참가자 차우 모 씨 상태와 관련해 여전히 위중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어젯밤 기준으로 차우 씨의 상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위중해 집중치료 병동에 입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업훈련학교 학생인 차우 씨는 어제 오전 이 홍콩 사이완호 지역 시위 도중에 경찰이 쏜 실탄에 복부를 맞아 긴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喺歷史上面，只有盧旺達種族屠殺嘅政府會用曱甴。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레바논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아부다비입니다. 예, 양 기자가 지금 그 대표팀이 훈련하는 장소에 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부다비에 있는 축구 훈련장에 나와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어제부터 훈련을 시작한 곳입니다. 오늘도 한국 시각으로 밤 10시부터 대표팀의 훈련이 이곳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대표팀은 레바논이 아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이번 중동 원정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레바논 베이루트로부터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반정부 시위로 레바논의 치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기후는 베이루트와 비슷하지만 훈련 시설은 훨씬 좋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지난 1월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대표팀이 오래 머물렀던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는 19일 브라질과 평가전도 이곳 아부다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표팀은 내일 레바논 베이루트로 출국하는데요. 현지 정세는 물론 잔디 상태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해 베이루트에서는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훈련한 뒤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대표팀이 해외 원정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서 공식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아직 월드컵 최종 예선이 아니라 지역 예선이지만 이 레바논전이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특히 역대 전적을 볼 때 베이루트에서 거둔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요? 네, 말씀대로 레바논 원정 만만치 않습니다. 피파 랭킹을 보면 한국이 39위, 레바논이 91위로 차이가 크고요. 통산 상대 전적도 9승 2무 1패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베이루트 전적만 놓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역대 베이루트에서 전적은 1승 2무 1패고요. 그것도 한국이 1승을 거둔 건 무려 26년 전인 1993년입니다. 최근 3경기 2무 1패로 약했고, 지난 2011년에는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 1대2로 패하면서 당시 조광래 감독이 경질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른바 베이루트 참사라고까지 불리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모레 경기도 접전이 예상되고요. 레바논이 수비 위주의 전술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전술을 잘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밀한 패스로 수비 벽을 허물거나 좌우 공간을 활용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는 공격 전술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대표팀 선수들이 현지에서 첫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요. 이 선수들 몸 상태가 좀 어떻던가요? 네, 다행히 선수들 몸 상태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소속팀 일정으로 합류가 늦어진 황희찬과 권창훈을 제외한 21명이 모여서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주말에 경기를 치른 손흥민과 정우영, 이재성 등은 회복 훈련에 집중했고 나머지 선수는 몸을 푼 뒤 간단한 미니게임으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은 지난주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 선수 부상과 퇴장, 또 퇴장 철회 등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우려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고 때론 진지하게 또 때론 웃으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황희찬과 권창훈이 합류하면서 오늘 밤 훈련부터는 23명 완전체가 모여서 훈련할 예정입니다. 대표팀 훈련 소식은 훈련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부다비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은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지만 수능을 앞두고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요란한 비가 오겠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서부 지역에 5에서 30mm, 그 밖에 전국은 5mm 안팎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중부와 경북 내륙에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내륙에도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와 함께 북쪽에 찬 공기도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3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고요. 밤사이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수능일엔 입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7도, 세종은 3도, 청주와 대구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 춘천은 11도, 대구 15도, 광주 1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은 비나 눈이 오면서 빙판길이 우려되고요. 남서부 지역은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수험생들은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엔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른바 젊은 금수저들 행태 알아보겠습니다.